너 지금 그거는 정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니까 사과해. 너 정말 혼날래? 이렇게 했을 때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말을 실제로 정말요? 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이제는 패딩을 꺼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갑자기 요즘 너무 추워졌죠? 네, 하고 가을이 지나갔네요. 네,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가볼 건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이냐? 네,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분이 좀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네,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 윗세대, 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재밌게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영어 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지민입니다. 저는 일단 되게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외고를 나왔고, 네네. 거기서 영어랑 독일어 전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외대에서 영어학을 전공을 해서 네. 진로를 고민하던 와중에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공교육으로 갈까 사교육으로 갈까 네. 이 갈림길 속에서 나는 사교육으로 가서 나의 길을 펼쳐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교육의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딱 택하고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외고를 졸업하고 네. 그다음 외대를 가서 네. 이제 영어학을 한 다음에 이제 네. 영어 강사를 하게 된. 네네네. 네,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하게 된. 네네네. 네, 약간 그런 네, 느낌. 맞아요.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공교육하고 사교육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급여가 차이가 나나요? 이걸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정말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버는 금액이잖아요. 한 200 언저리? 그 언저리로 시작해서 네. 보통 공교육은 시작이 되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연차마다 점점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그 직업을 평생 했을 경우에 한 3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정말 억 단위로 벌 수도 있어요. 연애? 네네, 연애.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이제 호봉제의 장점인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금도 나오고. 네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방식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뭐 월급제로 받으면 네. 이제 월급을 협상을 해서 받게 되는 거고 네. 비율제로 받기 시작하면은 네. 학원이랑 나랑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학생이 예를 들어 10명이다, 20명이다, 네. 100명이다에 따라서 네.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막 강사라고 하면은 막 이지영 쌤, 현우진 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율제로 받으시는 분들. 근데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제 돈을 받으시다 보니까 학생 인원수만큼 돈이 그만큼 들어오는 거죠. 물론 학원이랑 N분 몇 대 몇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능력에 따라서 엄청 차등이 생길 수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네. 학창 시절에 네. 애기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네. 좀 인생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죠, 보면은. 맞죠.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영어 강사이지만 네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네. 어떤 이제 인생들을 좀 가르치고 계시나요? 좀 일단은 성인이지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제가 잡아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에게. 부모님한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차마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나누지못하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6부터 중3인데 네네. 그 전 학원에서 있었던 학생들은 이제 N수생까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 많은 인생 조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심각한 고민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에휴 뭐 애들끼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오늘 딱 마침 네. 수능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상이 그 다음에 나가겠지만 이제 수험생들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좀 해줬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임해라라는 거를 말하기에는 조금 약간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고 네.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학벌이 전부가 아니다. 네. 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이 전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저도 그랬어요. 네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뭐 학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와닿지도 않을 거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딱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딱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내 성적이 어떻든 간에 네네.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네네. 나의 한계를 한번 깨보고 또 한 번 더 나아가보고 내 목표를 위해서 진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앞으로 못할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네네. 살짝 삐끗하거나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 그 대학 가서 또 다시 해보면 되거든요. 그쵸.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이 일단은 진학을 하더라도 네네. 그 안에서 1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편입을 해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적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잘 못 받았어. 근데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가 않아.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의 태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너무 먼 미래를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나갈 때쯤이면은 네. 수능이 끝나고 그쵸, 이제 그쵸. 결과가 좀 나오고. 네, 결과가 좀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네네네.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뭐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네, 맞죠. 근데 저도 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저도 대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중퇴를 했지만 여러분 학벌 중요합니다. 네. 학벌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어렸을 시절부터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쵸. 그거를 보는 게 저는 학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들과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사실 뭐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기가 대학을 결정하는 이제 내가 시험을 보는 수능을 보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능 대학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어린 아이들의 좀 이제 주된 고민들은 뭔가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 각기각색이라 네네.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많이 빠르다 보니까 네. 저는 사춘기가 고등학생 때 왔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애들이 한 초6에서 중1 정도의 사춘기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지금 왜 자기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뭐든 자기가 뭐 가서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한테도 왜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학원을 왜 다녀야 되는지, 학교는 왜 다녀야 되는지, 그냥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냥 그런 약간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주기보다는 네. 그냥 간단한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숙제 한번 제대로 잘 해볼까? 너 잘할 수 있잖아. 멋있는 사람이잖아. 너 중학교 1학년이잖아. 초등학교 졸업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를 주는 간단한 동기부여. 음.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크고, 이제 중학교 후반부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연애 관련 고민이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이성 관련한 스킨십 같은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고? 네, 그쵸. 아, 근데 정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지 않은 식으로 되게 그냥,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막 선생님이 못소리고 막. 연애 고민. 아이들. 네. 연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군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 고민. 사춘기 고민. 근데 참 어려운 논제인 것 같아요. 인생을 내가 왜 살지? 네, 약간 네. 이런 논제 자체가 사실 커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른들조차도 없는데, 네.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근데 이 해답은 사실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고 맞아요. 저도 생각을 본인이 합니다. 찾아야 돼.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이제 나 때 학창 생활하고 이제 지금 아이들의 학창 생활하고 좀 다른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99년생이면 너무 젊은 거 아니냐, 뭐, 나 때를 논할 그게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전 그래도 체벌 시대거든요. 머리 길이 제한받고, 뭐 머리를 묶어야 되고, 뭐 풀러야 되고, 뭐 양말 색깔이, 뭐 패딩 색깔까지 정해주는 약간 그런 시대에 자랐다 보니까 네네. 지금 친구들이랑은 사실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두발자유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 체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지적받아 본 적이 없는 상태에다가 스마트폰에 되게 일찍부터 노출되다 보니까 밈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행 네. 이런 거에 저희보다 훨씬 민감하죠. 옛날에는 그냥 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싸이월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짱들이 뭐 있는지 보고 이제 따라해 볼까 뭐 그 정도였다면은 네. 지금은 오늘 아침에 유행했던 거랑 내일 아침에 유행했던 게 또 달라지잖아요. 네네. 틱톡에서. 네네. 그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99년생이면 싸이월드 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아, 딱 거기, 딱 페이스북 세대 아닌가요? 딱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아, 딱 좀 이제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선생님으로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이 없어졌다라는 거 자체가 좀 이제 사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많은지.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다 보니까 물론 뭐 이 학원 강사의 입장과 공교육 강사의 입장, 공교육 교사의 입장이 네.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공교육 강사들도 꽤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데, 이제 아동 학대와라는 키워드에 관련해서 네. 너무 그게 주목이 되다 보니 틀렸다고 X표도 치면 안 된다. 아이들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1학년 애들 네. 이제 그 받아쓰기 시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안 본다든지 비교를 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사실 네네. 솔직히 선생님이 걔의 일상을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글 쓰는 연습도 좀 해보고 네. 나를 표현하는 그런 기회잖아요. 네네. 근데 또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해요? 일기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거 플러스 이제 벌점제 같은 것도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체벌이 없어졌다라는 문제보다 네. 애들이 페널티를 받고 자라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네. 것도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커가면서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네.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뭐 네. 도덕적이라든지 그쵸, 그쵸. 뭐 이제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저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한 명을 지목해서 혼내는 것도 좀 지양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다. 네. 혹은 소위 말해 이제 꼽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애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라는 거니까 네네. 뭔가 선생님이 따돌림을 주동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걸 보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아이들이 먼저 생각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예민하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시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혼을 내고 너 이리 나와 라든지 너 지금 그거는 정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니까 사과해. 너 정말 혼날래? 이렇게 했을 때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말을 실제로 정말요?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그 아이들이 진짜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이거를 가르치지는 네네네, 않잖아요. 그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네. 우리 엄마 고소할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뉴스 정도만 접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정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이거를 만약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다른데 나와서 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들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왜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보통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교육 선생님은 그 학생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냐 아니냐 여부와 본인의 생업이랑은 사실 좀 무관한 느낌이잖아요. 네. 공무원이고 거의 준공무원이고 네. 나는 거기 그냥 직장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고 네. 학생은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너무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필요 이상의 요구를 요청하시거나 네. 아예 말이 안 통하시거나 그러면은 훈육을 포기하고 그냥 이번 한 학기 잘 넘기고 이번 1년 잘 넘기는 게 그냥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조금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안 좋은 예를 들자면 네.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모를 거예요.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간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교육하시는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귀하게 커야 네. 되고 뭐 훈육도 안 하고 이제 체벌도 안 하고 이제 얘가 뭐 잘못해도 우리가 커버 쳐주면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년, 2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커가지고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행동들을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배운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이시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 20대이신데 네, 20대, 네. 젊은 세대로서 네, 젊은 그 세대. 윗세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윗세대는 이제 사실 80년대생은 저에게 약간 느낌이 잘 안 와요. 네네. 그 더 위로 가야죠. 더 위로 가야죠. 네네네. 더 위로 가야죠. 70년대 그 이상? 네네. 70년대 이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약간 윗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일단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이해를 가거든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선택권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몇 살이면 뭐를 해야 되고 네. 여자면 남자면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각자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졌고 네. 막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큰일 나고 뭐 네. 애를 낳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하고 네. 그런 세대가 아니고 네. 또 다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윗세대 분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이제 해주셨을 때 네네. 그게 되게 좋게 들린다기보다는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냥 진짜 그냥 꼰대다. 그냥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네네네. 근데 27살이니까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네네.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내 인생인데 왜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 내 자유 아닌가? 약간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권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좀 말해보고 싶어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보자면 네. 이제 기성세대가 말씀하신 것도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도 맞는 네.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세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세상이 맞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이게 맞아요, 팩트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대가 선택지가 많아진 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고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제 뭐 그 이야기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가 무작정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정형화된 코스는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아.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꼰대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고 우리가 책이라는 걸 왜 읽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이제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사람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결정들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 성과를 얻어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사회적으로 좀 이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들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예 말을 못 걸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여성을 이제 피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좀 요즘 세대들이 좀 이렇게 좀 이식들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면서 좀 이런 것들을 느끼나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활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상한 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대문짝만하게 소문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데이트 폭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안에서 뭐 단톡방 성희롱을 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한국의 멀쩡한 남자다 네. 라고 하려면 이제 아니라고 증명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난 그 사람이 아니다. 난 그렇지 않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내가 어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은 더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막연한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되는 사람 만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심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걱정하는 포지션이 되고 남자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포지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피곤한 사연이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좀 젊은 남성, 네. 젊은 여성 네. 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교육의 방식들이 좀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런 반감들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페미니즘. 네. 이런 페미니즘 사상을 많이 갖고 있나요? 여성들이? 페미니즘이 뭐인지부터 약간 정의부터 약간 내려야 될 것 같기는 네. 한데 사회 자체가 예전 기성세대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남성 중심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뭔가 뭐 고위직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남자가 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성이 확실히 기회나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출발한 게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지금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페미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 못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갈등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 30대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로 태어나서 딱히 이득받다고 느낀 게 내가 남자라서 특별하게 뭘 이득을 얻었나? 뭐 내가 남자라서 나만 대학을 잘 보내주고 뭐 우리 집에 있는 누나나 여자 형제는 대학을 안 갔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왜 남자 보고 뭐라 그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 것 같고 그쵸. 근데 반면에 이제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조적인 거는 많이 공감을 잘 못하긴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뭐 요즘에는 여자 사장도 많고 네네. 여자 대표도 많고 네. 여전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남자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임원진이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에 나가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성희롱 안 당해본 여자 찾아보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그런 발언 같은 걸 들어봤다든지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여자애들한테 물었을 때 네네. 아니 난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자인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도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네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네. 그 마음속에 뭔가 어느 정도의 응어리는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들어보니까 조금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커가면서 네. 당연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네, 좀 안 좋은 경험들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응어리들이 있게 되고 네. 좀 이런 거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좀 이제 남성들도 뭐 이해가 정말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 세대의 남성으로 태어나서 네네.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딱히 뭐 남성이라고 해서 뭐 이득 받는 네네네네. 것도 없고 네네네. 근데 여성은 네. 배려를 해줘야 되는 네네네. 근데 이런 세대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2030 세대가 좀 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좀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건 어른들이 만든 겁니다.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든 거야. 네. 네, 마지막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백지민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외롭고 힘들고 뭔가 고민이 있고 네네. 그렇다면 네. 백지민을 찾아와라. 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백지민은 팔로우해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 나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